조선기자재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팅 밸브입니다. 피팅은 이제 태광, 성광밴드는 용접용 피팅이라 해서 이제 거대한 피팅을 하고, 하이로 코리아는 개장용 피팅이라 해서 작은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금속 관 이음새를 제조 및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관 이음새가 이게 바로 피팅입니다. 피팅은 무엇을 끼워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관과 배관 사이를 이렇게 끼워 맞추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팅입니다. 이런 플랜트나 석유화학 사업에서 약 2%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미미하지만은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광밴드, 태광 이 두 업체가 사업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화진 PF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 피팅으로 아주 단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제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엘보우, 그 다음에 세 곳으로 분기되는 T 밸브, T 관 이음새, 그 다음에 리듀서는 큰 관에서 작은 관으로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캡은 이런 관 끝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캡, 이렇게. 자, 이렇듯이 용접용 관 이음새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한 4톤 정도 트럭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에 이거 하나가 실릴 정도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장비로는 프레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프레스로 이거를 눌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대 프레스가 아마 주요 장비로 있을 거고, 이런 거대 프레스와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제 경쟁력이 가지게 되고 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주 실적을 보시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74%, 그 다음에 조선해양 부분이 14%고 나머지가 대략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피팅이 석유화학이 7, 조선이 3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11에서 14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요 비율이 3까지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 피팅 업체의 가장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이 비중이 증가해야지만은 이 피팅 업체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8년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원이 이제 올린 리포터인데요. 이게 가장 잘 돼 있어서 제가 하나 참고해 봤습니다. 특히 이 피팅 업체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가 상승 시에 수주, 실적, 주가 모두 다 이렇게 상방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유가 상승입니다. 유가 변화에 특히 민감한 종목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피팅 업체는 반드시 유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성광밴드의 좋은 점은 극도로 낮은 부채 비율을 지키고 있는 일관된 경영 방식이라 되어 있죠. 거의 무차입 경영입니다. 무차입. 또한 순현금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매우 높아서 재무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 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광밴드의 실적은 국제 유가 동향과 직결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은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하이로 코리아는 앞선 용접용 피팅을 한 업체와 다르게 개장용 관 이음새와 밸브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장용 관 이음새와 밸브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 반도체, 철도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하는 게 다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영향도 이런 대형으로 하는 그 성광 밴드나 태광에 비해서 경기 이 영향과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는 것들 거래처가 이렇게 다각화가 되어 있거든요. 조선, 해양, 석유화학, 발전소, 반도체, 항공, 플랜트, 군수 등 사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광 밴드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덜 영향 받으면서 이렇게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제품의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발전, 석유화학, 조선해양, 반도체 합쳐서 36%, 그 다음에 배관용, 계기 장치용 조절 기능하는 것이 또 33%, 모듈 및 기타 상품이 또 21%, 이런 식으로 그 제품 매출이 다각화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한 산업, 이 조선이나 이 플랜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광밴드나 태광에 비해서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성광밴드 엄청 컸잖아요. 이렇게 막 4톤 트럭에 거의 뭐 실릴 정도였는데 이건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피팅 제품이죠. 요거는 요런 식으로 피팅, 요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피팅 제품입니다. 또한 밸브 제품도 우리가 수도꼭지 보시면 되는 것처럼 이 유량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브는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밸브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업황 영향을 좀 덜 받고 그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현금을 1,600원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아주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선박 엔진 업체로 HST 엔진, STX 엔진, STX 중공업,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반드시 알고 가셔야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이행정 엔진이라는 겁니다. 이행정 엔진과 사행정 엔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정 엔진은 보통 저속 엔진이고 추진 엔진입니다. 추진 엔진. 이제 배가 앞으로 나갈 때 추진해주는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추진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정 엔진은 가볍고 만들기가 쉽고 고출력입니다. 고출력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선박 추진 엔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를 돌리려면 토크가 높아야 되고 또한 고출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선박의 추진 엔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높기 때문에 추진 엔진을 사용하기 좋고 대형 선박의 추진 엔진으로 사용하기는 좋지만 고속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비가 나쁘고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행정 엔진은 중고속 엔진이라고 하는데 효율이 좋고 고속 기간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에는 아무래도 프로펠러가 작기 때문에 작은 토크로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선박의 추진 엔진 및 특히 발전기 엔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행정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엔진이라고 할 만큼 보통은 이 추진 엔진보다는 발전기 엔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이행정 저속 엔진이 한 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 엔진이 한 3-4대 정도 이렇게 장착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행정 엔진은 대형 선박의 추진 엔진, 사행정 엔진은 대형 선박의 발전 엔진이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는 저속 엔진, 여기 힘센 엔진이 이게 자체 개발한 엔진이죠.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선박은 이 힘센 엔진이 장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런티도 주지 않고 그 엔진도 좋아요. 성능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수익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는 이 자체로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엔진 사업부까지 같이 하는 현대중공업이 있다는 거,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속 엔진 또 다 만듭니다. 여기서는 저속 엔진 잘못했네요. 저속 엔진이 힘센 엔진이 아니고 중고속 엔진이 힘센 엔진이고 저속 엔진은 보통 만사나 이 바르질란사 바르질란사와 이제 그 특허를 사용해서 엔진을 만들고요. HSD 엔진은 저속 엔진, 중고속 엔진 다 이 만사나 이 바르질란사의 특허를 사용해서 이제 엔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은 이 저속 엔진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고 STX 엔진은 중고속 엔진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은 앞으로 이 선박 엔진에서 더 이상은 이제 헷갈릴 염려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여기 보시면 사행정 중속 엔진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선박에서는 이게 추진 엔진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보기 엔진이라고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걸 헷갈리지 마시고 반면에 이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추진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리포트에서도 보시다시피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속 엔진은 발전기가 보다 적합한 표현, 그러니까 발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 사업 부분, 여기에서 사용한 게 이제 선박용 주기, 보기, 비상 발전기용 엔진, 그리고 육상 발전용 엔진, 이런 식으로 발전용 엔진에 많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사행정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STX 엔진 같은 경우 이 엔진 사업도 하지만 방산 쪽이 많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방산과 이제 엔진을 같이 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육군의 주력인 K1, A1 전차, K9 자주포, 그 다음에 해경의 함정, 구축함, 고속종, 경비종 이런 데는 다 이 고속 엔진이 사용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사용할 때는 추진 엔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보기 엔진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기타로 전자통신 사업분, 이것도 다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수사업 부분과 전자통신 사업 부분은 방산, 그리고 민수사업 부분은 이제 선박 엔진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이제 선박 기자재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특수사업과 전자사업은 일단은 냅두고 민수사업인 디젤 엔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상 선박용 엔진과 육상 산업용 발전기 엔진을 하고 매출 비중은 대략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의 엔진 사업과 60%의 방산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냉제 업체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입니다. 자, 보냉제 같으면 보온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온병에 우리가 이렇게 보온병이 있으면 여기 물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물이 오랫동안 따뜻해지잖아요. 이렇게 보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보냉제인데요. 그래서 이거 PU라는 것은 폴리우레탄 사업부로 여기 써있네요. 폴리우레탄 계열의 LNG 운반선 및 LPG 운반선의 화물창, LNG선 같으면 이렇게 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화물창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물창을, 그래서 LNG나 LNG 운반선 및 LPG 운반선의 화물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 160 대략 한 3도 정도 가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단열을 하거든요. 이렇게 단열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스 운반선 및
플랜트형 파이프도 역시 이렇게 보냉을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보냉을 해야 됩니다. 보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육상용 가스 보관 탱크 등에 사용되는 초저온 보냉제 부분. 이것이 95%로 대부분의 사업이 다 여기서 끝나고요. 나머지로 이런 냉매 사업 부분이 대략 한 5%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연소 가스를 기체 형태로 방출하여 화재를 소화시키는 요건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게 좀 돼가지고 아마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면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 아직 이쪽에서는 거의 뭐 매출이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또 나오네요. PU 단열재 사업 부분에서 95%의 매출이 발생. 그러니까 거의 그 폴리우레탄 요 보냉 사업이 거의 사업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그 LNG의 글로벌 수요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경기 동향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배중에서도 이제 LNG선이 이런 아까 전 화물창, LNG 화물창을 만들잖아요. 여기 화물창에 대부분 되기 때문에 배중에서도 LNG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연성인 냉매를 환경한 친환경 소화약재, 요거는 앞으로 향후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주요 제품에 보시면은 역시 PU 단열재 사업 부분이 거의 5% 가깝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게 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냉매 사업이 5%.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PUF라고 되어 있잖아요. R은 이게 reinforced라고 해서 강화. 그 PU는 폴리우레탄이죠. 그 폴리우레탄, 우레탄. 그 다음 F는 불에 타지 않은 난연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강화, 난연성,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건축할 때도 보통 우레탄으로 보통 이렇게 단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열로서는 아주 좋은 성분이 우레탄인데 이 우레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불이 잘 붙는다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불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이제 배에서는 불에 났을 때 불이 붙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폴리우레탄인데 난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PUF다. 강화된 폴리우레탄인데 난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LNG선이 증가해야지만은 이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LNG 운반선이 증가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18년에 66척, 19년에 51척, 20년에 52척. 그래서 19년, 20년은 좀 많이 주춤했죠. 21년에 다시 74척으로 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회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이 LNG 선박의 수주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NG 선박용 초저온 보냉제인 강화 폴리우레탄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reinforced PUF, F는 제가 난연성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는 이제 보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그 시장을 거의 양분한다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 써있네요. 양분하여 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LNG 화물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뭐 두 개, 뭐 세 개, 여기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LNG 화물창에 보냉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그래서 이제 LNG 화물창에 보냉을 하는 것은 이제 GTT사의 그 마크 3하고 넘버 96 요 두 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뒤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GTT사의 LNG 화물창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마크 3 타입하고 넘버 96 타입의 이제 공통점은 둘 다 이제 멤브레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멤브레인 같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면에 얇은 막을 멤브레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인레스로 이제 표면에
얇은 막을 이제 용접하는 거고, 넘버 96 방식은 이제 인바강입니다. 이게 인바강으로 표면을 이렇게 얇은 막을 이렇게 용접하는 게 요 차이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특히 이제 마크 3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메뉴에 요게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 이 스테인리스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얇게 막이 있고, 그 아래에 플라이우드란 요거 자작나무거든요. 자작나무가 있고, 그 아래 이렇게 큰, 아주 크죠. 이렇게 큰 RPUF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RPUF가. 그래서 폴리우레탄이 이렇게 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스티로폼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하는 겁니다. 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렉스라는 2차 방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또다시 이제 RPUF가 들어가죠. 폴리우레탄 폼이 이렇게 또 크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라이우드라는 자작나무가 들어가고, 마제스틱이라는 이제 마감재가 들어가는 방식의 단열 방식, 인슐레이션 패널이 이게 단열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열 방식이 마크 3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넘버 96 방식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면에 얇은 막을 멤브레인이라 하는데, 이 멤브레인을 이제 인마강으로 이렇게 표면에 얇은 막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그 아래에 이 expanded 펄라이트, 그 펄라이트 박스라고 하는데, 이제 플라이우드 박스 filled with expanded 펄라이트, 이 펄라이트 박스, 이게 겉에는 자작나무로 된 이 단열 박스가 있습니다. 이 단열 박스를 여기에 넣고, 거기에 다시 2차 방벽으로 인바강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펄라이트 박스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마제스틱, 마감재로 이제 마감한 것이 넘버 96 방식입니다. 그래서 둘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크 3를 쓰고, 대우만 유일하게 넘버 96 방식의 방식을 사용해서 LNG 화물창에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차 방벽이 요거 멤브레인이 되죠. 멤브레인이 되고, 그 다음에 플라이우드, 자작나무, 그다음 보냉재. 이 보냉재가 바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 되겠죠. 보냉재, 그 다음에 2차 방벽, 보냉재, 이것도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 되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감재,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1차 방벽으로 스테인리스 강, 그 다음에 인바강, 그 다음에 2차 방벽으로 트리플렉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알루미늄과 유리섬유가 이제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트리플렉스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한국 카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플렉스 기술을 좋게 보신다면 이제 한국 카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냉제로는 강화 폴리우레탄 폼, 마크 3에는 이제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넘버 96 방식에는 펄라이트 상자, 아까 보셨죠? 자작나무로 된 이런 상자, 그게 들어가는 것이 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서 아까 마크 3 방식의 2차 방벽 트리플렉스, 이 트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카본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척당 30억 원 내외 고부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좋게 보고, 향후 이제 LNG 선박이 늘어나면 어쨌든 트리플렉스는 한국 카본이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카본이 투자 대상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 3 타입과 넘버 96 방식이 있고, 예, LNG 접착부에 합금으로 된 방막형 멤브레인 차이가 있었죠. 하나는 스테인레스로 됐고, 하나는 이제 인바강으로 돼 있었죠. 인바강.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UF 270mm거든요. 그럼 27cm나 된다는 건데, 대략 보통 주택에서 스티로폼 쓸 때 100 쓰면 거의 최고 단열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 270이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 크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단열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단열된다. 왜냐면 영하 160 거의 3도까지 단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펄라이트 들어간다 그랬죠. 펄라이트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PUF 대비 단열 성능은 작지만은 대신에 충격에 강합니다.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열 성능은 좋고 여기는 충격이 강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은 마크3를 쓰고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조선사는 넘버 96 타입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자재 공급사 요거를 이제 보시 이제 그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알게 됐으니까 기자재 공급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RPUF 그래서 폴리우레탄은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트리플렉스 2차 방벽으로 사용되는 트리플렉스는 한국카본이 독점 생각하고 있고 멤브레인은 동성화인텍이 생산과 시공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시공 같은 경우 멤브레인 시공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자회사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크 3는 이제 스테인레스로 돼 있죠. 스테인레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건 인바 강의이기 때문에 딱 화물창만 보더라도 이게 마크 3인지 넘버 96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만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장단점은 단열 효율은 좋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낮아서 충격에 약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반대로 됐죠. 충격에 강하고 단열 효율이랑 요거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판 업체입니다. 후판 업체 같은 경우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렇게 큰 대형 업체가 3개가 있죠. 자, 보시면 동국제강을 한번 보시면은 이 열연 제품으로 조선 후판이 들어갑니다. 건축, 구조, 조선, 건축 구조용 해가지고 50.2%고 조선은 비율이 대략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주로 이제 용광로를 하죠. 그러면 조선소에서는 조선소가 아니죠. 철강 포스코 같은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선, 그다음에 제강, 그다음에 이제 압연을 해가지고 보통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용광로에서 선철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선 작업이랍니다. 제선을 해서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제선을 했죠. 제선을 해서 이제 연속 주조기를 돌려서 제강을 해서 나옵니다. 제강을 해서 나온 요거를 이제 슬래브라 보통 하거든. 슬래브라 보통 하는데 슬래브 뭐 블룸 요 뒤에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강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슬래브, 블룸, 이제 빌렛 이렇게 세 종류의 중간재가 나오거든요. 중간 제품을 다시 이제 가공해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후판입니다. 후판. 그래서 이제 후판 같은 경우는 슬래브를 넣어서 가열, 사상 압연, 가속 냉각, 열간 교정, 냉각, 절단, 열처리, 냉각 교정해서 이제 후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판은 두꺼운 철판이라는 뜻이에요. 후가 두터울 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후판이 생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연간 818만 톤의 이제 철강 제품이 나오는데 후판이 약 150만 톤으로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경기에 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은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철광석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 더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요거를 녹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한 다음에 절단하고 또 이제 뭐 용접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블럭을 만들죠. 그래서 블럭을 만들어서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페인트 업체로 노루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루홀딩스가 왜 선박 페인트 업체로 들어가냐? 그거는 이제 IPK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선박 도료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매출이 대략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아마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1,400억이지 경기 좋을 때는 한 2,000억 이상 그래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용 도료 업체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사실 노루홀딩스 같으면 이제 건설을 하는 뭐 노루 페인트, 자동차를 하는 노루 오토코팅, 그다음 조선을 하는 IPK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좋았을 때 노루홀딩스가 사실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IPK라는 선박용 도료를 하는 회사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습니다. 악조 노벨이라는 글로벌 이제 플레이어죠. 글로벌 유명한 이 도료 회사와 이제
노루홀딩스가 합작 법인으로 만들어서 만든 게 이제 IPK고, 이 회사가 거의 뭐 선박 도료 시장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박용 도료 회사로 노루홀딩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레인 업체로 오리엔탈 전공이 있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리프팅 어플라이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크레인이죠, 크레인. 그래서 덱 크레인, 그 다음에 하우스 핸들링 크레인, 프로비전 크레인, 너클 크레인, 그 다음에 모노레일 호이스트 크레인 등 다양한 크레인을 만듭니다. 또한 크레인뿐만 아니라 덱하우스도 만들거든요. 그 덱하우스에는 안 들어가는데 왜 또 들어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레인 50, 덱하우스 50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아까 제가 크레인 50 했죠. 크레인 42, 그다음 덱하우스 55. 그 대략 50대 50이에요. 대략 50대 50의 비중으로 이 제품 사업 그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호이스트 핸들링 크레인 뭐 요런 크레인, 그다음 프로비전 크레인 요런 크레인, 그다음 덱 크레인 뭐 요런 거, 그다음에 모노레일 크레인 요런 거, 이런 다양한 크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클 크레인. 자, 그래서 아까 덱하우스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덱하우스. 그다음에 엔진룸 케이싱. 그 엔진룸이 있으면 엔진룸 옆에 이렇게 가구조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진룸 케이싱, 그다음에 펀넬 해가지고 꿀뚝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헐 블럭 해가지고 갑판 만드는 사업, 요런 사업을 다 합쳐서 선박 구조물 사업, 요게 대략 한 55%의 비중으로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앵글 만드는 현대제철과 화인베스틸입니다. 현대제철은 워낙 비중이 낮기 때문에 화인베스틸로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판매처는 주로 대형 조선사와 중소형 조선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조선소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경기에 거의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원재재는 슬래브. 아까 전에 철강할 때 제선, 그 다음에 제강 해서 중간 제품으로 나오는 게 슬래브라고 말씀. 슬래브, 뭐 블룸, 빌렛이라 그랬는데 요런, 그래서 여기 요렇게 아까 그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나온 슬래브를 주 원료로 사용한다. 그래서 주력 품목은 조선용 현글 앵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앵글이 있냐 보시면은 이제 인버티드 앵글이라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중소형 선박 건조 시 후판 지지대로 주로 사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사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서 선박을 이제 건조가 시작되면 조선 초기부터 매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슬래브 그랬는데, 슬래브 중에서도 이제 블룸이거든요. 요 블룸을 가지고 와서 중간 제품이죠. 중간 제품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선박 건조 시 데크하우스 제작 시 골격으로 사용되는 부등변 앵글, 그 다음에 등변 앵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박 제조 시 컨테이너 적재 지지대로 사용되는 등변 앵글, 그 평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 건조 시 용접에 의한 후판 지지대 주로 사용. 전부 선박이 들어가죠, 선박. 그래서 조선 경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가 바로 이 화인베스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인베스틸 같은 회사가 왜 이렇게 힘드냐 보시면 현대제철이라는 거대 대형 조선사가 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는 또 거대 대형 또 조선사가 있죠. 중간에 사실 이 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아까 전에 그 블룸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 블룸이 원재료비가 70%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1241억이면은 이 가공해가지고 362억 매출 발생해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4%인데 이게 1241억, 원재료비 879억을 빼고 나면은 362억에서 55억이 났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 이상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재료 비용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원재료 가공해서 먹고 사는 회사라서 실질적으로 앞뒤로 큰 회사에 다 껴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업 구조다. 여러분들 이거 중간 회사 보시면 반드시 이런 점들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큰 회사에서 362억 가공해서 매출 낸다. 뭐 종업은 이익, 종업은 월급 주고 뭐 전기료 내고 뭐 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재료 비용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런 사업 구조를 잘 파악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마하는 제일연마입니다. 자, 연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업 구조가 단순합니다. 1번 연마지석 92%, 12N 연마지석 7.3%. 그래서 일반 연마지석이 거의 매출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마 제품은 철강, 조선, 건설, 항공, 기계, 전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기초 소모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출이 다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각화가. 그래서 조선 하나만 보고 바라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다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 안정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마가 뭐냐? 연마는 보통 보시면 이제 고체 표면에 매끈하게 만드는 게 이제 연마제라거든요. 그거를 하는 사업하는 회사가 이제 제일 연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연마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마석들을 생산해서 제품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제일 연마다. 자, 다음은 용접입니다. 용접은 조선선제와 CS홀딩스 이 두 가지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접 산업은 아까 전에 마찬가지 연마 산업과 마찬가지 이 전방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플랜트 이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실질적으로 용접 사업이 좋아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등 신흥 국가가 조금 기술력 딸리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등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 이 중간에 사실 낀 상태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자국에서 보통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우리나라 조선, 건설, 뭐 이런 뭐 경기에 따라서 자동차,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 제품이 피복 아크 용접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곳이 차량, 자동차, 기계, 선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지 실질적으로 매출도 좋아지고 회사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덱하우스, 하나 더 있네요. 한라 IMS. 덱하우스를 하는 세진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부분과 플랜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선 기자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선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덱하우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체 같은 경우에는 LPG 탱크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거든요. 요게 각각 56대 35로 49대 49로 거의 반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덱하우스는 이 선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거주하는 공간을 따로 덱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체하는 방식으로 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 덱하우스가 50%, 그 다음 나머지 50%가 이거 LPG 카고 탱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LPG 카고 탱크만 하고 있는데 지금 LNG 추진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NG 카고 탱크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한라 IMS입니다. 자, 한라 IMS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회사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박 평형수 BWTS라는데 선박평 처리 장치는 사실 매출 비중이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레벨 미터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매출 비중이 6.5%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하는 업체로 들어와 있냐? 상장된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장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하는 걸로 한라 IMS는 경쟁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어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선박 평형수 누가 잘하냐? 선박 평형수 처리 업체로는 테크로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월간 수주가 300억 가까이 이를 정도로 거의 엄청난 업체입니다.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1위 업체가 뭐 전 세계 1위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왔거든요. 일본 기술력으로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업체랑은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박 평형수 처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테크로스가 그렇고, 사실상 한라 IMS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된 회사 중에 이거 하는 회사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라 IMS로 우리가 지금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점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도 가지고 있고, 특히 선박 평형수 처리 시장 자체가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뒤에는 이게 의무화 되거든요. 선박 평형수가. 그럼 왜 의무화 되느냐? 이 선박 평형수가 이런 식으로 배에 이렇게 물을 실어 가지고 배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선박 평형수입니다. 근데 이 선박 평형수는 그 예를 들면 여기서 선박 실을 때 선박 평형수 이렇게 담고, 중간에 뭐 이렇게 선박 평형수를 좀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역할 때 선박 평형수를 이렇게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물이, 이 선박 평형수로 들어가는 이 바닷물이 해양 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물을 담을 때 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해서 통과해서 수상 생물과 병원균 등을 제거, 무해한 다음에, 무해하는 장치를 바로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로 아직까지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1, 2년 뒤에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된 업체이지만 테크로스에 대한 투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비상장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테크로스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서 선박 평형수로 이렇게 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라 IMS 같으면 이 선박 평형수가 아니고 레벨미터를 사실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유량을 측정해 가지고 경고도 알려주고, 유량이 어느 정도 있냐 알려주는 것을 하는 회사가 바로 한라 IMS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선 기자재, 더 많겠죠. 물론 더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선박 이 한 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